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영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핑퐁핑퐁의 주간 반가운 얼굴로 새롭게 우리 서프라이즈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희재 앵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민영 앵커가 진행을 해주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늘 그렇듯 뉴욕 증시 브리핑부터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9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10월의 첫 거래일을 치렀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 있는 등락률을 보시면 되는데요.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중에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가 한 가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월 그리고 12월 25bp씩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한 것인가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1월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락의 재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 미국 수출입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에서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부진까지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전쟁 트레이드가 나타나는 모습, 에너지와 방산 주식들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지표는 엇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8월 졸지 구인 공고가 804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연준이 얘기를 했던 대로 노동시장이 너무 빠르게 냉각되지는 않고 있구나. 이 내러티브에 힘을 실어주는 수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랬던 반면에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47.2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위축 국면을 그려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가 15%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시사하는 20에 거의 근접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WTI 국제유가는 2.5% 급등하면서 70달러 선을 가리켰습니다. 주요 특징주들도 이 중동 리스크와 함께 개별 이슈에 주목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AI 반도체 경쟁 기업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이 세레브라스 시스템즈가 IPO를 신청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내에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3.7%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런가 하면 간밤 여러 월가 IB들이 애플에 대해서도 다소 비관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아이폰 16 판매량이 부진하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비중 축소, 매도를 뜻하는 투자 의견을 내놨고 시티는 판매 전망을 내려잡았습니다. 주가는 2.9%의 하락이었고요. 나이키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이 미스, EPS는 좋았습니다. 사실 나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던 실적이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라는 월가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5%까지도 내려가고 있죠. 지금 앞으로 회복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CEO 교체 효과가 나타난 이번 분기 실적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 올랐던 방산 그리고 에너지 테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S&P 500 지수의 11개 업종 그 등락률인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나타냈던 것은 역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그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정유주들에 해당하는데요. APA 코퍼레이션이 5% 가까운 급등, 코노코필립스와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 3%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산 테마 내에서도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L3 해리스, RTX 등의 종목들이 3% 안팎의 강세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무기 제조 업체들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실 방산주들의 투심을 자극할 만한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죠. 모건 스탠리가 트럼프와 해리스, 지금 국가 안보와 방위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든 방산 테마의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 테마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S&P 500 지수 평균 대비했을 때 한 10% 낮다는 점 역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쟁 테마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이유가 하나 늘어났고요. 전쟁 관련한 최신 타임라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들려왔던 소식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면서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으로 우리는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아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속보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전쟁 테마주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속보를 주시하면서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목해야 될 글로벌 경제 뉴스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동남부 항만 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을 돌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도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미국 경제 하루 최대 45억 달러, 6조 원가량의 손실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JP모건의 추산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자동차 판매, 최근에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연말부터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그 효과가 자동차 대출금리 인하로 옮겨가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작용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더해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한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은 일단 자동차를 사지 않고 대기하는, 관망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으나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간밤 리오토 그리고 지코의 9월 판매량 수치가 전달됐는데 두 기업 모두 두 자릿수의 전년 대비 성장률, 주가가 11% 그리고 각각 3%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으니까요. 이 자동차 시장 내에서 변화하고 있는 다이내믹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5억 달러가량 투자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AI 테마 역시도 오늘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뉴욕 마무리하고요. 서울 전략 챙겨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에 대한 기억이 다들 없으실 겁니다. 쉬고 왔더니 일정을 좀 까먹기도 했는데요. 9월의 마무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10월 출발하는 이 시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의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코스피 2600선 하향 이탈했습니다. 징검다리 휴장이 계속 껴있다 보니까 강력한 수급 배팅이 조금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외 요인까지 영향을 줬는데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 쇼크, 이것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일본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4%까지 하락했고요. 일본의 수출주, 반도체, 자동차 등이 밀려났죠. 아무래도 이시바 측에서 금리 인상이나 세금 확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 꺼냈었기 때문에 이시바 쇼크가 영향을 준 겁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 분위기가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만 오늘 일본 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우리 장에도 꽤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엔캐리 청산 이슈가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 위축을
수급을 가져왔고요. 중국이 엔비디아 AI 칩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9월의 마지막 거래일 한국과 일본, 대만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이유기도 하겠죠. 경계 요인으로는 기다리는 연설 일정이나 혹은 지표 일정을 남겨뒀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대안 요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 보이니 한국과 일본이 선택지를 들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중국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섹터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장이 9월 마지막 거래일에 전개됐고요. 올라간 쪽을 살펴본다고 하면 하락 테마 성격,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 시 해지성 테마들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사능 중동전 확산 이슈 속에 중소형 방산주 중심의 강세가 있었고요. 노조 항만 파업 이슈 속에 사료 해운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부양책 모멘텀 속에 올라갔고 OLED 미국의 중국 대리기 새로운 품목으로 부상하면서 한 번씩 시장이 부진할 때 부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9월은 좀 아쉬운 마무리를 기록했고요. 명확한 키는 지금 중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상승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그래서 중국으로 투자 발길을 옮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포모가 형성되고 있죠. 9월 30일 상해종합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유동성 공급, 거래대금 373조를 돌파하는 일평균 역대 최대를 써내기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떨어졌던 주가 흐름을 단숨에 일주일 만에 만회해버리는 정말 뜨거운 흐름을 나타냈죠. 이렇게 뜨거운 흐름이 나온 이유는요. 과거에 중국이 랠리를 보일 때는 언제나 그 시작이 경기 부양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씩 경기 부양의 언급은 있었으나 조금 연속된 움직임이 단기간 안에 꽤 고강도로 나오다 보니 시장은 이번엔 중국이 다를 거야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4일 통화정책, 26일 재정정책, 그리고 29일에 부동산 추가 정책까지 등장하면서 월가에서도 중국의 베팅하는 포지션을 늘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다 중국은 그동안 이렇게 지수가 밀려날 만큼 자금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수급 빈집입니다. 비어낸 곳간에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긴 휴장을 앞두고도 강한 자금이 베팅됐다라는 것은 휴장 이후에도,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라도 아니면 휴장 기간에라도 부양책이 더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마냥 낙관론을 펼치기는 우리도 언제나 돌다리를 두드려야 하니까요. 국경절 소비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언급 체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중국의 경기나 물가 데이터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부상을 미국이 좌시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대리가 또 다방면으로 혹은 고강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에게는 계속적인 모멘텀 하나를 안고 갈 수 있는 거겠죠. 박앤카의 연결고리에서 9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중국 경기 관련해서는 화학, 철강, 원자재, 전선 쪽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중국 소비단에서는 화장품이나 엔터, 그리고 여행, 카지노, 중국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의류도 꿈틀꿈틀 움직임을 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 하나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죠. 섬유의복이 3분기까지도 늦더위로 인해서 FW 시즌 판매가 불안했고 실적은 안 나올 건데 이제 2년 동안 줄기차게 매출 둔화가 일어났었던 것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이런 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네요. 10월, 11월 겨울 초입 날씨가 가장 중요한데 급격한 기온 하강이 있다면 가을이 아닌 겨울철 의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유 의복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탑픽으로는 FNF를 꼽고 있습니다. OEM보다는 브랜드가 매출 회복될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좋을 걸로 봤고요. 또 중국의 비중이 높은 곳
것을 언급했네요. FNF 같은 경우는 매출 중에서 절반 정도, 한 45%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LB나 혹은 디스커버리 등의 모멘텀을 좀 기대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전쟁 이슈. 앞서 체린 앵커가 자세하게 전쟁 현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줬죠. 이란이 이스라엘 측에 180여 발의 미사일을 쐈고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는 99% 그것을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큰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복에 대한 언급을 꺼내 들었죠. 물론 이란 측에서는 너희가 아무 짓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복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야 라고 일정 부분 선을 그어주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은 중동 불안의 이야기가 나올 때 크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유가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는 조금 달랐죠. 유가가 5%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상승폭을 줄인 채 마무리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쟁 관련주, 전쟁 트레이드 일단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보통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방위산업, 가스, 석유, 해운운송, 그리고 밤사이는 석탄 가격도 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같이 석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만 가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면 혹한기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한 번 더 같이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23일부터 26일까지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항만 파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전쟁 이슈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노조 항만의 파업 이슈가 전달됐습니다. 36개 항만에서 2만 5천여 명이 1977년 이후 처음으로 동시 파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 6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JP모건의 전망까지도 더해졌죠. 결국 여기서 오고 가는 물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임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더해질 겁니다. 식량, 자동차, 원자재, 금속 쪽이 좀 불안하고요. 국내에서 트레이딩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식량과 비료, 석탄, 구리, 해운운송, 목재, 제지 쪽을 넣어놨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컨테이너선 쪽의 짐이나 아니면 철도 운송 쪽의 유니온 퍼시픽, 노팍서던 이런 종목들이 상승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 낙폭 대비해서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우리 장에 같이 연결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야겠습니다. 전쟁과 노조 항만 파업 이슈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교집합 테마와 섹터가 꽤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우리는 어떤 고민을 안고 개장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10월의 시작은 악재와 함께 시작해서 아쉽긴 합니다. 항만 파업 이슈나 중동 확전 이슈, 엔비디아와 애플의 하락, 그리고 고질적인 유동성,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게 우리 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주도 섹터를 둘러싼 뉴스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반을 날렸고요.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 대한 언급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노이즈로 인해 엔비디아와 반도체 종목들이 3% 하락했고요. 삼성전자의 수천 명 감원 계획 뉴스까지 더해지고 있네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오늘장에 투자 심리 위축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로 좀 기대할 요소도 하나쯤은 있을 텐데 잠시 후 짚어볼 거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세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나마 시장에 그때그때 핫한 종목으로 좀 유지되고 있어서 심리가 크게 깨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떠올려 볼 수 있는 종목은 퓨처캠이 되겠습니다. 세론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그걸 다 만회하며 일단은 1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중국의 차량 판매 호조로 인해서 리오토나 니오, 샤오펑 등의 종목이 밤사이 급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경쟁 부담, 테슬라의 하락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이 오늘 또 공개가 되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도 섹터 등을 봤을 때 바이오 쪽에 그냥 중립 이상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시장에 보탬될 뉴스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는 기댈 언덕, 또 긍정의 포인트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요. 기대 요소를 찾아보죠. 일단 시장 측면에서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야당 지도부가 회의를 가졌는데 그
금투세 유예에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특정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이 끝나면 언제나 다음 달, 이제 그 전달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죠. 9월 수출이 꽤 괜찮았습니다. 역대 9월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요. 중국 수출도 올해 중에 가장 좋았고 그것을 견인한 게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각 분야별 수출이 괜찮았던 것은 이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MLCC 그리고 SSD는 계속 좋았으니까요. 3차원 검사 장비나 건식 식각 장비, 테스나 혹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와 같은 HPSP 이런 쪽의 수출이 좋았다라는 얘기에 블랭크 마스크 SNS텍도 수출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수출 대장들이었던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수출의 힘을 보여주네요. 변압기, 보톡스, 필러, 화장품, 가정용 미용기기, 방산, 스판덱스, MB 라텍스 등이 수출이 최근에 괜찮습니다. 한국의 특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 것을 찾아서 사겠다라는 니즈가 있는 쪽인데요. 방산 쪽이 이번에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대비 3분기는 3배 정도 증가했고요. 오늘은 또 방산 전시회 일정도 앞둔 상황이죠. 탱크 쪽에 혹은 장갑 차량 쪽에서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 데이터 꽤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앞서 중동 불안 이슈까지 같이 맞물린다면 이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두시죠. 그리고 변압기는 소형 변압기에서 재룡전기, 대형 변압기에서 효중, HD현대, LS일렉 다 수출 데이터가 괜찮았다라는 점 살펴보시고요. 가정용 미용기기도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마리서치 그리고 APR의 AGR 판매가 좋았다라는 소식 등이 들려오기 때문에 시장이 주도 섹터가 끌고 가주지 못한다면 이런 개별 뉴스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지 개장 전에 염두에 두시고 개장 이후 특징주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장품은 수출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짝 좀 둔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립 정도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건 화장품 수출 내에서 중국향 수출이 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향 익스포저가 높은 쪽을 선택해 봐야 될까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등 일단 같이 체크해 놓고 보시죠. 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잭스미스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상하이 쇼핑센터 전국 8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요즘엔 중국 키워드가 조금 핫하니까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3개월 차트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일단 관심주로 넣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주도 섹터가 끌고 가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약간 테마성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전고체 쪽 뉴스도 있어서 전고체도 시장의 약간 해지 테마로 한 번씩 부상을 하는데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그 밖에는 한국타이어와 한온시스템 뉴스가 더해졌고요. 증권가 의견 등이 속속 전달되네요. 9월 30일 공시가 나왔죠. 한국타이어가 한온시스템 지분 인수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하는 것이 이사회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8조 원을 투입하고요. 기존 지분율을 최종 54.8%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소식이었죠. 한온시스템은 이제 유증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하고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대신에서는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냈어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밸류업에 좀 집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9,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다만 다올에서는 한온을 가지고 오면서 한온의 부채 비율이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여력이 없다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목표가를 오히려 하향 조정하기도 했네요. 증권사 내에서도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DB금융에서는 한국타이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한온시스템은 자금 조달, 재무구조 개선, 서로 윈윈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DB에서는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꼭 참고하셔서 이 내용은 목표가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참 주도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이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Q&A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도 섹터로서 반도체 상황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요. 좋은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맥쿼리의 목표가 반토막 소식도 들려오네요. 반도체에 대한 전략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 모건 스탠리부터 어제 이제 새벽에 나온 이 맥쿼리 증권에서 이제 레포트 또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IT가 참 숨을 쉴 공간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근거로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 외국계 리포트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이슈는 디램 가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이렇게 30% 40% 빠질 만큼 하락했는가? 그건 아니죠. 일단 일부 정체 혹은 침체의 모습은 좀 보이곤 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할 만큼의 급락은 없었다라는 게 저는 팩트가 아닐까 싶고,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HBM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HBM을 뭐로 만드냐? 디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제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HBM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면 당연히 디램에 대한 수요도 견고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말하는 어떤 디램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는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해야 되죠.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반도체 IT가 올라올 때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현물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약하다면 대내의 변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던 모습. 이번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탄탄하게 들어와서 기술적인 반등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줬다면 이 정도의 하락은 저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일단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수급의 개선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저는 반도체 투탑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서 투탑에 혹은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단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형님들의 개선 여부를 보고 나서 소부장의 흐름을 파악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의 흐름에 대한 코멘트 정리하겠습니다. 방산주 어떨까요? 중동 불안 이슈 그리고 방산의 수출이 괜찮았다라는 소식으로 봤을 땐 오늘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 등에 기대하는 시선이 꽤 있을 겁니다. 매수 의견 주십니까? 일단 사실 오늘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과연 올라갈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테마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실적 성과를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소형방산,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에 굉장히 또 크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 오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동 이슈에 입각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소형방산이 이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형방산주가 나름대로 이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단 오늘은 그 조정의 첫날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붙으실 필요는 없지만 조정을 충분히 이용할 만한 매매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래서 이제 방산 안에서 대형과 소형을 잘 나눠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될까요? 중국 소비나 경기 관련해서 탑픽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 결국에는 저는 소비재, 화장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 다수가 지난해 미국이라든지 일본 다른 나라로 이제 매출선이 큰 쪽만 올라갔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받는다라고 하면 LG생활공학 아모레퍼시픽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앵커님께서 오전에 짚어주셨던 의류 쪽도 저는 또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의류 쪽은 FNF와 영업무역 헬라홀딩스 중에 누가 더 중국 매출이 더 많은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잠사 브리핑 속에서 이어지는 Q&A 시간 가져봤고요. 김태성 본부장님과는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